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250여 발의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중국 당대회 기간 숨고르기에 나설 거란 예상을 깨고 북한은 나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재개했고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으로 대통령 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닷새째인 오늘도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해 향후 카카오와 SK 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져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이 내년 봄부터 1990년대와 비슷한 완만한 경기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고 철원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발빠르게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간밤에 있던 북한의 도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으로 포탄 250여 발을 쐈습니다. 나흘 만에 또다시 군사 도발에 나선 건데요. 중국이 당 대회를 열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합참은 명백한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심가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서해안을 향해 또다시 심야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오후 10시쯤에는 황해도 장산곶 일대로부터 서해상으로, 11시에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각각 100여 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14일 동서해에 560여 발의 포를 사격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이번에도 포탄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맹관계인 중국이 지난 16일부터 20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이어가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한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을 빌미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어젯밤에도 포사격을 했고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걸로 보이죠. 한미 양국은 군용기 250대를 동원해 이번 달 말부터 연합훈련을 벌이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최신 스텔스기 F-35B도 출동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F-35A와 F-15K 등 140여 대, 미군에서 F-35B와 F-16 100여 대 등 군용기 약 250대가 총 출동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 작전 수행 체계를 검증하고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건 2017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미 양국이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의 상호 운용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핵 항공모함이 이어 F-35 스텔스 전투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핵전력 등 모든 미국 자산을 동원해 확장 억제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전보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의식한 듯 미국의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 언론과 사실상 처음 만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그러면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믿어달라 했습니다.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in all areas, including nuclear, should doubt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그간 미국 정부는 북이 핵 위협을 한다고 한국의 핵을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과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강하게 의지를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두 가지 꼽았습니다. I think from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it doesn't like to be ignored.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한반도에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영내 동맹과의 감시와 탐지 태세 유지가 북한을 향한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를 위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또 영장심사는 언제 열리는지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건 지난 6월. 정상적인 공무수행과 당직 근무 중 실족되어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 이후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이어온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 작성, 수사 결과 발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은 60건의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며 두 사람을 포함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열리는데 신병이 확보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세상을 떠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반면 검찰은 만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제출하면서 양측 모두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감부터 보죠.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동 개발 등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에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김동연 지사를 고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감에서 왜 내놓으라고 하냐며 맞섰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고성이 오가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중단됐던 국감은 40여 분이 지나 속개됐지만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김동연 현 지사가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지난 국토위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의혹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경기도 현안은 뒷전에 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주요 수사를 맡은 검찰청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집중되는 수사가 의도가 있다고 공격한 반면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반나절 넘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만 집중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224대 0, 이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숫자와 반대로 이제 대통령의 가족 압수수색 영장을 비교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시작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했고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고, 국감 진행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협동 플레이를 한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감사원에는 3일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일정량 이상 쌀이 남아돌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민을 외면하는 몽리라며 올해 안에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남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반대한 비공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여당은 전략 작물 재배 확대 등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에는 정상적인 법안 추진을 가로막는 몽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다만 그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하면 단독으로라도 납품 단가 연동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왜 안 되냐며 정부 여당 압박에도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민생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선 겁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죠. 이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데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부담을 모두 지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 시간인 10월 말,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의무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함께한 민생특위에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연동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 조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자선기금 마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따로 움직이면서 언론에 공개하는 일정을 소화한 건 4개월 만이죠. 김 여사가 향후 보폭을 넓힐지 관심입니다. 이 소식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마련한 자선행사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나섭니다. 김 여사는 행사장에 마련된 59개 부스 모두를 돌아다니며 직접 지역 특산품을 골라보거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인 대통령의 부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 여사는 이번 행사에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단독 공개 일정은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4개월 만입니다. 행사 수익금은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김 여사는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한 대한적십자사와 여성봉사특별자문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 여사는 지난 8월 노숙자 쉼터에서 설거지 봉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고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묘소를 비공개 참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 부인이 모두 참석한 자선행사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에서 활동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다음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 소식입니다. 먹통 사태가 일어나고 닷새가 지났지만 카카오 측은 아직도 완전 복구 시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메일 서비스가 정상화될 거라고 내다봤지만 아직이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있는 SK CNC 판교 캠퍼스 지하. 새 전선 묶음이 쌓여 있고 작업자들은 전선 교체 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계자들은 전력 공급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 저희들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건물 전체 전력은 95% 이상 복구됐지만 카카오 서버 전력 공급률만 보면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가운데 11개 주요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톡 서랍이나 카카오페이 1:1 메일, 다음 메일 등의 기능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 팀플이 많아가지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 파일 전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메일 오류가 많이 심하고. 완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증권가는 카카오가 입을 손실이 2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4분기 매출 전망치가 1조 7천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국민 앱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손실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카톡이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페이스북 CG나 텔레그램이나 그런 걸로 옮겨야 되나? 그런 얘기도. 카카오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시점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 피해에 카카오가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액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SK CNC와 카카오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판교 데이터 센터입니다. 운영 책임자인 SK CNC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 같은 입주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카카오가 입은 피해액 2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나마도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은 화재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게 보험사의 얘기입니다. 간접 손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은 피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법률상으로 보상이 가능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부분이 많아서. 재물피해 보상보험 한도는 4천억 원이지만 가입 당사자가 아닌 입주사의 피해는 역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책임 부담과 보상 한도를 놓고 카카오와 SK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걸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따져서.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 복구된 뒤 본격적으로 보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양사의 통큰 결정이 없다면 카카오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후속 조치와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화재 예방책,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흥교 소방청장 등이 참여합니다.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겨 찾는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 이번 달에만 6차례 불이 나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매일 30명의 형사를 잠복 근무에 투입한 경찰이 현장에서 유력 용의자인 6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갈대숲 인근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여성에게 뛰어갑니다. 이마, 여보세요. 놀란 여성은 갈대 쪽으로 다가가 불붙은 종이를 발로 밟습니다. 긴장하세요. 경찰관이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여성은 일주일간 쫓던 연쇄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부산 화명 생태공원 곳곳에서 모두 6차례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빨리 대처를 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그만한 선에서 꺼지길 다행이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화재 현장을 급히 빠져나오는 한 여성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하루 수십 명씩을 투입해 일주일간 잠복한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60대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식용유와 키친타올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이 마트에서 식용유를 사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발생 시간대가 18시부터 19시 사이입니다. 항상 6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일주일 매일 한 30명 정도. 방화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건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앞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죠.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한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였던 지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낮 12시 50분쯤입니다. 엄마는 거실에, 딸은 자기 방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른 방에서 자다 깬 중학생 아들이 엄마와 누나를 발견하고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색이더라.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라. 사건 발생 당시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차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지고 딸의 휴대전화는 집 밖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숨진 모녀와 아들에게선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해왔는데 이 중 한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모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범인만 잡으면 저희들은 한이 없겠어요, 진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과거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추가 피해 사례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소 하루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오늘 자신의 재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해봤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다 출소 하루 전날 재구속된 김근식. 김근식이 20년 전 인천 계양구에서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에는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을 접한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어린 시절 집 근처에서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김근식이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해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김근식이 범행에 수차례 이용한 수법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이미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구속된 김근식은 최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합니다. 적부심 청구를 심사하는 법원이 기각하면 구속은 유지되지만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근식은 석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SBC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 계열사 물건을 사지 말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 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 SPC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고 다음 날에도 기계 가동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상에선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SPC 계열사의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엔 SPC 불매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고 일부 누리꾼은 불매해야 할 SPC 계열사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수박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수박은 서울소방재단 본부가 지난 7월 해당 소방서에 격려차 보낸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서장은 직원들에게 서장 앞으로 온 수박을 왜 먼저 먹었느냐, 훔쳐먹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른바 수박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원들을 재차 서장실로 불러 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다는 구호까지 외치게 했다는데요.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이 서장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감찰에 착수한 서울소방재단 본부는 과거의 폭언 등 다른 괴롭힘 사례도 살펴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브라질에서는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던 메추리알이 부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반에 놓인 메추리알 사이로 뭔가 꿈틀거립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30개의 알 중 무려 4마리가 부화해 있었습니다. 메추리알이 부화하려면 섭씨 37도, 습도 6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시 매장 온도가 섭씨 40도 정도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았던 거죠. 마트에서 유통되는 메추리알은 원칙상 무정란이라 새끼가 부화할 수 없지만 아마 납품 농가에서 우연히 유정란이 포함돼 유통된 걸로 추정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준 새끼 메추라기들.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곧 무직의 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얀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질주합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향에서 쫓아온 검은 옷 2명에게 붙잡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원을 피하려는 남성과 군 모병관들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남성은 이후 훈련소를 거쳐 수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린 후 약 한 달간 이렇게 남성들이 출근길이나 카페 등 일상에서 무차별하게 징집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들이 벌써 전장에 투입돼 희생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다 사지에 내몰리게 되는 심정이 어떨지 안타깝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국내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고작 40만 명에 그치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교육 기회가 부족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한 노인 요양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을 시시각각 챙기는 보호자입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경사진 길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어 반대로 방향을 돌려 이동해야 합니다. 거동용 보조기 워커를 사용할 때에는 워커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닌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비해 뒤따라 걸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돌봄 지식 같지만 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케어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잘못 케어하면 낙상의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실기가 빠져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80시간 실기 교육을 채워야 하지만 대부분 동영상 강의로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 요양 현장에 대한 그 실용적인 내용이나 현장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 주시기보다는 해당 업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요양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조금 부족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자격증 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요양보호사 제도.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국고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죠. 서울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암동이 선정됐는지 알리겠다며 첫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는데 마포 구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를 든 마포 구민들이 서울시가 마련한 주민 설명회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시작됩니다. 마포 소각장 신규 설치를 중설로 호도하는 오세훈은 반성하라! 설명회장 내부는 아수라장입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주민들과 막으려는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항의의 표시로 호루라기를 부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가동 중인 소각장에 사실상 새 소각장을 짓는 건데 마치 증설하는 것처럼 속인다며 부지 선정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소각장 백지야 반드시 깃들고 꼭 쟁취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결국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하려던 소각장의 필요성과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설명회장에서 소란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주민과 집회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뒤에는 이 시설이 여기에 지어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손해볼 뻔했다. 이런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고루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차가 커 신규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필리핀 해안마을에 홍수가 나 거리에 물이 차올랐는데요. 한 남성이 홍수를 극복할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머리를 썼다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홍수가 발생한 필리핀 불라칸주 하고노이의 해안마을. 좀 특별해 보이는 오토바이 택시 한 대가 침수된 길을 달립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 택시보다 키가 큰데요. 이곳은 비가 많이 오거나 강이 범람하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 10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해온 한 남성이 이 특별한 이륜 차량을 고안해낸 겁니다. 좌석을 1m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이 특별한 오토바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큰 선물이라네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길 바라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미시시피강의 수위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중부를 남북으로 가르는 미시시피강의 수위가 뚝 떨어져 강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아예 물이 없었던 것처럼 메마른 땅도 보이는데요. 기록적인 가뭄으로 수위가 30년 만에 역대 최저였던 지난 1988년 수준에 접근한 겁니다.
미국 내륙 수은의 중심으로 꼽히는 곳인데 수위가 너무 낮아져 선박 운송도 어려워졌습니다.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인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 참 걱정이네요. 러시아의 폭격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건물에서 고립된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렵게 구조되는 일이 많은데요. 키이우에서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이 또 다른 구조대원에게 고양이를 조심스레 안겨주는데요. 재개된 러시아의 드론 공습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심가의 건물들이 파괴된 현장.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고양이가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최소 3채의 아파트가 부서졌는데요. 무사히 품에 안긴 고양이는 야옹야옹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 순간 동물에 대한 사랑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의 체감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체감지표로 활용되는 전미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달보다 8포인트 하락한 38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지표로 50을 밑돌면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뜻합니다. 10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떨어졌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3%에 불과했던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 7.12%까지 치솟아 향후 시장 전망도 어둡습니다. 실제 전미주택건설협회장도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물가,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후퇴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6월 제시한 1.5%에서 0.5%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three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 area, will continue to stall.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미국의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비관적인 내년도 경제 전망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전력시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 핵전쟁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일 계속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현지 시간 18일 미콜라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Сід, на жаль, загинув. Він знаходився трошки ближче до епіцентру удару, а ми знаходилися трошки далі.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정전과 난방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큽니다. Ремонтні бригади енергетиків, працюють рятувальники, іде перепідключення іде аварійне перепідключення з резервних. 러시아는 핵전쟁 위협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2대가 태평양과 오호츠크의 상공에서 12시간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해 핵 억지 연습을 진행 중인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투입해 알래스카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러시아 폭격기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those were other than to say that we stand the watch 24/7 and would be prepared if we had to respond. 다만 아직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강연회가 어제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연회에서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건계 변호사가 각각 삶의 길과 나라의 길,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5대 요소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계절을 앞서가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고요. 대관령과 제천도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만큼 춥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가을색이 짙어지면서 어제 북한산과 계룡산 등 중부 곳곳에는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오대산에서는 단풍이 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쯤이면 남부지방의 유명산들도 울긋불긋 물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2도, 대전 2.5도, 대구는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대구와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